저는 말이에요.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미숙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미숙 씨 없는 제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네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주위에서 말렸는지.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그 말. 저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제 나이 또래 여러분들 모두 저와 같은 일 절대 겪지 않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용기를 내어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의 노인분들 또는 앞으로 비슷한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저는 63세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로 재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첫 남편은 6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2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죠. 저희는 대학 시절 만나 결혼의 줄곧 명동에서 옷가게를 함께 운영했어요. 처음엔 작은 의류 매장으로 시작했지만 남편의 사업 수완과 제 안목으로 점차 규모를 키워나갔죠. 그 덕분에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강북의 작은 빌라 한 채와 시골에 땅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명동은 수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저희 가게는 단골 손님들의 꾸준한 사랑으로 잘 운영됐어요.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나니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작년 큰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제 가게는 접으세요. 충분히 일하셨잖아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처음에는 심란했지만 아이들 말이 맞다 싶었어요. 40년 가까이 일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죠. 옷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처음으로 제 시간이 생겼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캘리그라피 수업도 듣고 주민센터의 실버 댄스 교실도 다녔죠. 바쁘게 지내려 애썼지만 해가 지고 집에 돌아오면 그 적막감이 너무 무거웠어요. TV를 켜놔도 라디오를 틀어놔도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죠. 아이들은 다들 제 살기 바빴어요. 큰아들은 지방으로 발령받아 내려갔고 작은 딸은 남편 따라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가끔 전화가 오면 반가워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엄마, 지금 회사라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캘리그라피 교실에서 만난 이상호 씨가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이상호 씨, 68세의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분은 참품이 있고 지적인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어요. 캘리그래피 교실이 아닌 밖에서 따로 만나는 첫 만남 이후 이상호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를 찾아왔어요. 매번 맛있는 식사를 사주겠다며 근처 맛집을 찾아다녔죠. 미숙 씨는 옷가게를 하셨으니까 안목이 높으실 텐데 제가 찾은 곳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런 작은 배려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이면 잘 주무셨어요? 문자가 왔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죠? 전화가 왔죠. 저는 교직 생활하면서 모아둔 것도 조금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미숙 씨 고생시키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제가 평생 미숙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만남이 이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이상호 씨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대화가 잘 통했고, 제 이야기는 뭐든 귀 기울여 들어주셨거든요. 저는 말이에요.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미숙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미숙 씨 없는 제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네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그 무렵 전화 온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상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보기는 하셨어요. 교장 출신이면 뭐해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이 무슨 대수라고. 전 배우자는 왜 돌아가셨는지, 자녀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큰아들의 거센 반대가 시작됐어요. 며느리도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어머니, 요즘 뉴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재혼하고 나서 재산을 다 날리신 분들. 전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요. 작은 딸은 화상통화로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아? 명동에서 옷가게 하면서 우리 키우고 집까지 마련한 게 우리 엄만데. 이제 와서 누드 때문에 그 모든 게 위험해질까봐 겁나요. 제발 그러지 마. 자식들의 반대가 이해는 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왜 막는 걸까? 이제 와서 엄마를 걱정한다고요? 하지만 그때 이상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숙 씨, 우리 결혼합시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반대하겠지만 우리가 잘 살면 그들도 이해할 거예요. 이제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요. 제가 책임지고 자식들을 설득할게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일은 급박하게 진행됐어요. 이상호 씨가 서두르자고 하더군요. 미숙 씨, 우리 나이에 뭐 그리 복잡하게 할 것 있나요? 간단하게 식만 올리고 조용히 살면 되지. 그러면서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어요. 천천히 준비해도 될 것 같았지만 상호 씨가 아이들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먼저 하고 말하자 하더군요. 게다가 제 마음도 조급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자꾸 반대하니까 더 서두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큰아들이 저를 말리겠다며 다시 한번 찾아왔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최소한 그 사람 자식들은 만나보고 결정하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서두르시면 어떡해요? 너희들이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야. 나도 이제 나답게 살고 싶어. 큰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그럼 제가 한번 직접 만나볼게요. 그분이랑 저녁이라도 같이 하게 자리 한번 마련해 주세요. 상호 씨에게 아들과 밥 한번 먹자 말했더니 바로 거절하더군요. 아니, 그게 제가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시간을 내기가 조금 천천히 만나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야 했는데 전 그저 상호 씨를 이해하려고만 했어요. 호주에 있는 작은 딸도 화상전화로 설득을 해왔죠. 엄마, 최소한 오빠랑 만나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상호 씨가 지금 이사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 결혼하고 새로 집을 구해서 거기서 같이 살기로 했어.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애들도 안 만나고. 이게 정상적인 결혼 준비예요. 그때 자식들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전 이상우 씨의 달콤한 말만 믿고 싶었나 봐요. 미숙 씨, 우리 세상 다 산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서로 믿고 가는 거죠. 저희는 결국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식들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전 제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자식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후회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혼인신고를 하고 일주일 후, 저는 상호 씨가 구해놓았다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25년도 더 된 빌라였어요.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실망감이란 제가 살던 단독주택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상호 씨에게 집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협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미숙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임시로 있다가 곧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할 순 없겠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짐을 풀고 있는데 상호 씨가 갑자기 묻더군요. 미숙 씨, 옷가게는 얼마에 정리했어요? 네, 가게 자리가 좋다 보니 권리금이 다 해서 4억 정도예요. 40년 넘게 한 자리에서 했으니까 단골도 많고 주변에서 제일 잘 되는 옷가게였어요. 4억이나요? 그 돈은 그럼 어디에 두셨어요? 은행에요. 정기예금하고 적금 들어놨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돈 얘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무심코 던지는 질문처럼 보였는데 점점 집요해졌어요. 그날 저녁 제가 된장찌개에 반찬 몇 가지 차려놓고 있는데 상호 씨가 갑자기 통장 얘기를 꺼내더군요. 미숙 씨, 우리 이제 부부인데 통장을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평생 교직 생활하면서 재무 관리는 자신 있습니다. 미숙 씨는 장사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으니 이제 편하게 쉬세요. 순간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칫했어요. 통장이라니?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미숙 씨, 저한테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제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할 것처럼. 서운하네요, 정말. 상호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미숙 씨도 제 연금 통장 관리할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부부는 하나 아닌가요? 그때부터였어요. 본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게. 다음 날 아침 화장실 다녀와서 보니 핸드폰 비밀번호는 언제 알아냈는지 제 핸드폰을 뒤적이고 있더군요. 상호 씨, 그거 제 핸드폰이에요. 아니, 미숙 씨 오해하지 마요. 비상연락망이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미숙 씨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제가 대처해야 하니까요. 그 말에 괜히 제가 심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불과 일주일 후 저를 은행에 데려갔어요. 미숙 씨, 통장 정리 좀 하러 가요. 저는 따라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도 성화를 부려 어쩔 수 없이 함께 은행에 갔어요. 미숙 씨,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죠? 통장 정리하려면 필요하다고 하네요. 순간 망설였지만 사람들 있는 데서 부부가 서로 의심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창피했던 걸까요? 저도 모르게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창구 직원이 읽어주는 거래 내역을 듣고 있던 상호 씨의 표정이 순간 달라졌어요. 미숙 씨,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가 200만 원이나 되네요. 예, 오래된 건물이라 크진 않지만 위치가 좋아서요. 전에 월세 있다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큰 금액인 줄 몰랐네요. 그 순간 큰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날 이후로 상호 씨는 돈 얘기를 더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부터 펼쳐놓고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숙 씨, 옷가게 정리한 돈을 왜 그냥 은행에만 넣어둬요? 지금은 부동산이 좋아요. 처음에는 그냥 넘겼지만 점점 집요해졌어요. 건물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세입자 관리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내가 한번 봐야겠어요. 월세는 언제 받고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자꾸 재산 얘기를 꺼내더군요. 미숙 씨,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숨기고 그래요? 부부는 하나인데. 건물 주인이 이런 빌라에서 사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좀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요. 어느 날은 퇴직한 증권사 직원이라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지금 새로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정말 좋대요. 우리 설명 한번 들어봐요. 그 사람이 가져온 서류를 보니 무슨 사모펀드라고 최소 가입 금액이 5억이라고 하더군요. 상호 씨, 그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은행에 두는 게 좋겠어요. 아니, 지금 은행 금리가 얼마나 된다고 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고요. 이 상품은 최소 15% 받을 수 있대요. 미안하지만 전 못해요, 상호 씨. 증권사 사람이 돌아간 후 그 사람의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일그러졌어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당신 돈이라고 혼자만 움켜쥐고 내가 뭐 사기라도 치자는 줄 알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탁 내려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다 내 재산입니다. 이제 믿겠어요? 서류를 보니 15년 된 아파트 등기부등본이랑 통장 3개가 있었어요. 하지만 통장들은 잔고가 100만 원도 안 되는 것들이었고, 아파트는 이미 담보대출이 꽉 차 있더군요. 이제 미숙 씨도 솔직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옷가게 정리한 돈이 4억,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300만 원. 이게 다는 아니겠죠. 숨긴 재산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얘기가 계속되면서 저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던 실버 댄스 모임도 못 나가게 하고 캘리그라피 수업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미숙 씨, 그 댄스 모임에 남자들도 있다면서요. 우리 같은 나이에 뭐 하러 그런 데 나가요? 춤추다가 허리라도 삐끗하면 어쩌려고.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서 그러나 했어요. 하지만 곧 다른 말이 이어졌죠. 거기서 만난 사람들한테 우리 재산 얘기라도 했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댄스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친구들과 통화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어요. 제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인데도 말이에요. 옷가게 단골이라는 그 손님은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해요? 돈 빌려달라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노인들 노리는 거 알죠? 급기야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자고 하더군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미숙 씨, 아무리 생각해도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복잡하게 바꿔놓을게요. 한 번은 제가 거절하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도 내 연금 통장 관리하면 되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의심하면 섭섭하네요. 자식들과 연락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통화할 때마다 곁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다가 아들이 뭐래요? 돈 달라는 얘기예요. 며느리랑은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 지내는데 방해될 것 같으니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요. 가뜩이나 멀어졌던 큰아들 내외도 못 오게 하더군요. 미숙 씨, 새 살림 시작하는데 자식들이 자주 와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우리끼리 살아야 금실이 좋아져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상호 씨 말대로라면 전 그냥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40년 넘게 하던 가게 그만두고 심심할까봐 시작한 취미 생활마저도 못하게 하니 답답할 노릇이더라고요.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왜 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세요? 그러자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미숙 씨, 제가 당신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동안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있나요? 사기당한 노인 얘기가 뉴스에 매일 나오잖아요. 당신이 가진 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 월세 통장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월세 통장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입자들이 남자 집주인을 더 무서워하거든요. 통장을 내 이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내가 관리하는 게 세입자들에게도 더 신뢰감이 갈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오싹해졌어요. 문득 혼인신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큰며느리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어머니,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러다가 결국 건물까지 다 뺏겼대요. 새 아버님이 처음엔 굉장히 잘하셨대요. 그러다가 통장 관리한다고 하시더니 나중엔 건물 명의도 바꿔야 한다고. 지금은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사신대요. 그때는 며느리가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게 된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세장 안에 갇혀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제 건물 1층에 사는 세입자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저번 달 월세는 잘 받으셨어요? 네, 잘 받았어요. 남편분이 오셔서 월세 통장을 바꾼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요. 귀가 멍해졌어요. 네, 통장을 바꾼다고요? 그래요. 지난주에 와서는 새로운 통장 주면서 앞으로 여기로 입금해달라고 하던데 월세 관리는 이제 남편분이 직접 하신다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세입자들한테도 연락해보니 다들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그 사람이 일일이 찾아가서 통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상호 씨, 혹시 빌라 월세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그래요, 세입자들이 여자 집주인은 만만하게 보니까. 제가 알아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정산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자기 전에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전에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제가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식구들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무슨. 제 큰아들이 빚이 좀 있어서 한 2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우리 이제 한 가족인데.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은행에 가봤어요. 제 통장으로 들어오던 월세 입금이 2달째 끊긴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 돈이 그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미숙 씨, 왜 은행은 다녀와요? 제가 잘 관리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너무 소름 끼치게 들렸어요. 그동안 친절하고 다정하기만 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저희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밤이 되면 자꾸 애들 아빠 생각이 났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돈 얘기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매일 밤 돈 얘기로 끝나는 이 생활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큰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다가 그만뒀어요. 제가 아이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 결정인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베개를 적시며 흐르는 눈물이 그칠 줄 몰랐어요.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아침부터 그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안 하더니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미숙 씨, 이번에는 한 번만 꼭 좀 도와줘요. 제 동생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돈은 작은 딸 집 마련할 때 보태줘야 해요. 그러자 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거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뭐야, 자기 자식 집 사는데 쓰겠다고. 우리는 한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세입자들 관리도 제가 다 하고 있고 당신은 편하게 살잖아요. 세입자들 관리요? 2달치 월세 받은 거, 그것부터 빨리 돌려주세요. 순간 이상호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미숙 씨, 말이 나온 김에 말할게요. 당신 재산이 이게 전부입니까? 40년이나 장사했다면서요. 이렇게 서로 숨기면서 어떻게 부부가 됩니까? 그러면서 제 핸드폰을 휙 낚아채더니 통화 내역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큰아들한테 전화했네. 돈 얘기했어요? 내가 모르게 뭐 숨기려고 그래요? 아들하고 짜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처음 보는 모습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왜 그렇게 아이들이 반대했는지. 무서워진 저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왔어요. 하지만 밖에서 들리는 그의 통화 소리가 더 무서웠어요. 형님, 제가 지금 좀 바빴어서. 아니, 그 돈은 곧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처가, 아니, 이 여자가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한 2억 정도는 먼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잠시 뒤에 또 다른 통화가 이어졌어요. 동생, 우리 이번에는 제대로 한 건 해보자고. 옷가게 처분한 돈이 4억이 넘고, 거기다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도 꽤 되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깔끔하게 해야 돼. 그래,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이야. 이번에는 확실해 빌라도 있고, 현금도 있고. 한 3개월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화장실 문에 기대어 앉은 채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옆에 누운 그의 숨소리가 마치 야수처럼 들리더군요. 귓가에서 맴도는 통화 내용에 한숨도 못 잔 것 같아요. 이 여자라고 부르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에 그가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외출을 했어요. 미숙 씨, 나 은행 좀 다녀올게요. 형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가 나가자마자 서둘러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자마자 아들이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엄마, 일주일 내내 걱정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엄마가 미안해. 내 말 진작에 들을걸.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어제 들은 통화 내용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뭐라고요? 당장 그 집 나오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그건 안 돼. 내가 갑자기 나가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엄마가 다른 계획이 있어. 큰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바로 은행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지점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군요.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사정을 듣고는 지점장님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새로운 계좌로 옮기고, 인터넷 뱅킹도 해지했고, 혹시 모를 명의 도용도 막아달라고 했어요. 부동산에도 들러서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월세 통장을 다시 제 것으로 바꾸도록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가 이미 와 있더군요. 미숙 씨, 어디 갔다 와요? 장 보고 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렇게 이틀을 더 보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그가 나가자마자 서둘러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통장, 도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아이들과 전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벌을 받네. 사진 속 남편에게 한마디를 건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큰아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상호 씨, 이제 그만 헤어져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변호사님께 이혼 서류 맡겨놨으니 깨끗이 정리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큰아들 집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죠. 처음에는 달래듯 전화를 했어요. 미숙 씨,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대화로 풀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숙 씨, 집에 돌아오세요. 월세는 다 돌려드릴게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러다가 문자로 협박하기 시작했죠. 당신도 결혼 사기로 고소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제 사정을 들으신 형사님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이상호 씨라고 하셨죠. 마침 잘 오셨네요.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신고가 들어와 있어요. 60대 여성분이신데 빌라 한 채를 통째로 날리셨고 거기다 사채까지 끌어들였다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들을 만난 악질 사기꾼이었어요. 주로 재산이 있는 60대 이상 여성들을 노렸더군요. 수법도 똑같았어요. 처음엔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했다가 결혼하고 나면 돈 문제로 괴롭혀 재산을 빼앗았죠.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빨리 빠져나오셨네요. 보통은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신고를 하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형사님의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이상호 씨가 부산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71세 여성분을 만나려다가 그쪽 자제분이 미리 알아보시고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였어요. 원래 살던 집으로 가려고 하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제가 짐들 다 옮겨놨어요. 현관문 도어락은 얼굴 인식으로 바꾸고 CCTV도 달아놨으니 안심하세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큰며느리가 집안 청소를 싹 해 놓았더군요. 커튼도 새로 달고 냉장고에는 밑반찬도 가득하고. 어머니, 이제부터 저희가 자주 들를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그렇게 2달, 3달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편히 잘 수 있어요. 댄스 교실 친구들도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캘리그라피 모임 식구들도 따뜻하게 맞아줬고요. 오히려 제가 그동안 연락도 없이 잠적했다고 서운해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재판이 있었어요. 이상호 씨 사건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모두 10명이나 됐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였어. 월세 400만 원으로 끝난 게요. 누구는 전세금 9천을, 누구는 집문서를, 누군가는 현금 2억을 날렸더군요. 다들 큰 피해를 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상호 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이번 사건으로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해요. 자녀들과 상의하고 최소 1년은 지켜보세요. 그리고 재산만큼은 절대 섞지 마세요. 요즘은 주말에 손주들이 찾아와 집안이 시끌벅적할 때면 그동안 제가 뭘 그리 서둘렀나 싶어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400만 원으로 값진 인생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로 위기에 빠지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말 못할 사연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꽃밭 인생에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관리비로 월급 주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왜 괜히 토를 달고 그래요? 아버지 뻘이면 뭐 어쩌라고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이가 뭐요? 그 남성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더욱 무례해졌습니다. 주변에 몰려든 주민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피하고 굴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8년간 성실히 살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건가요? 이야기 시작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이춘호입니다. 국민연금 85만 원으론 모자라 은퇴 후 저는 다시 출근길에 섰죠.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어요. 중견기계 부품 회사에서 38년간 성실히 근무했던 그 시절이 이제는 먼 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으론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아내 순자와 상의를 거듭한 끝에 아파트 경비직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죠. 면접 당일 손에 땀이 촉촉했습니다. 72세면 너무 늦은 나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마음 한편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관리사무소장은 예상보다 친절했습니다. 경력이 좋으시네요. 성실하게 일하시면 됩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늦은 나이에도 쓸모 있는 존재라는 작은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났죠. 아내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다행이에요.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셨을 텐데. 첫 출근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38년 만에 맞는 새로운 직장이었거든요. 경비 유니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운동화 끈도 새로 묶어봤습니다. 마치 신입사원이 된 기분이었죠. 출근 첫날 새벽 6시 관리사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경비실 문을 열자 윤 반장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님,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윤 반장은 58세로 저보다 14살 어렸지만 이미 7년차 베테랑 경비원이었어요. 인상이 선량하고 말씨도 정중했죠. 형님, 여기서는 다 가족이니까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경비실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CCTV 모니터가 12대나 늘어서 있고 각종 전화기와 무전기들이 책상 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엔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죠. 윤 반장이 업무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출입 관리가 기본이고요. 택배 분류, 주차 안내, 순찰도 해야 해요. 화단 관리까지 우리 몫이죠.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어요. 근무는 격일 24시간이에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거죠. 밤에는 9시간 휴게 시간이 있어요. 윤 반장의 설명을 들으니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첫 근무가 시작되자 주민들이 하나둘씩 출근길에 나섰어요. 인사를 건네는 분들도 계셨죠. 새로 오신 경비원분이시네요. 잘 부탁드려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오전 내내 택배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각 동별로 분류해서 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했죠.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파손 여부도 체크해야 했어요. 38년간 기계 부품 검수 업무를 했던 제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윤 반장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님, 첫날 치고 잘하고 계세요. 다른 분들은 택배 분류만 해도 며칠 헤매거든요. 38년간 부품 검수를 했거든. 분류하고 정리하는 건 자신 있어. 제 말에 윤 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엔 주차 안내를 배웠어요. 좁은 주차 공간에 차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게 관건이었죠. 처음엔 헷갈렸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퇴근하는 주민들로 분주해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오는 젊은 부모들, 장 보고 돌아오는 중년 부부들, 평범한 아파트의 일상이 눈에 들어왔죠. 밤 10시 휴게 시간이 시작됐어요. 간이 침대에 누워보니 딱딱했지만 나름 괜찮았습니다. 윤 반장이 말했죠. 형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부터는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새벽 2시쯤 화재 경보기 알람이 울렸어요. 깜짝 놀라 뛰어 일어났죠. 윤 반장과 함께 해당 층으로 달려갔지만 오작동이었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익숙해지시면 돼요. 첫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물론 피곤했지만 뿌듯함이 더 컸어요. 오랜만에 사회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 윤 반장이라는 분이 잘 가르쳐 주시고 주민들도 친절하셨어. 제 대답에 아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다행이네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적응해 가요. 아내의 당부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72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해볼 만했어요. 윤 반장 같은 좋은 동료도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며칠 더 근무해 보니 업무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택배 분류도 빨라졌고 주차 안내도 능숙하게 할 수 있었죠. 주민들 얼굴도 하나씩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는 504동 김 선생님은 항상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오늘도 고생하세요. 간단한 인사말이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죠. 저녁에 산책 나오는 할머니들도 반가워해 주셨어요. 새로 온 경비원분 참 성실하시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윤 반장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졌어요. 형님은 정말 꼼꼼하세요. 7년 해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데 형님은 진짜 성실하세요. 첫 주가 지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일을 계속해도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월급도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아내에게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 일 계속해도 될 것 같아. 사람들도 좋고 일도 할 만해. 아내도 기뻐했죠. 다행이에요. 걱정했는데 72세에 찾은 새로운 일터에서의 첫 주는 이렇게 희망차게 마무리됐어요. 물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때만큼은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윤 반장이 퇴근하면서 한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좋은 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죠. 새로운 출발의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 첫 주를 지나며 앞으로의 경비원 생활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경비실의 모든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CCTV 모니터 12대가 끊임없이 아파트 곳곳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각 동 현관, 지하 주차장, 놀이터, 심지어 쓰레기 보관소까지 감시하고 있었죠. 좁은 책상 위엔 업무 관련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출입자 명단, 택배 접수 대장, 순찰 체크리스트까지 모든 게 제 책임이었어요. 한쪽 구석 간이 침대는 딱딱했지만 그래도 나름 휴식 공간이었죠. 처음엔 격일 24시간 근무가 하루 일하고 하루 쉰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휴게 시간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24시간 내내 대기 상태였어요. 형님, 휴게 시간이라고 해서 푹 잘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윤 반장이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화재 경보, 층간소음 신고, 응급 상황까지 모든 전화를 받아야 하거든요. 자리 이탈도 불가능했어요. 화장실 갈 때조차 무전기를 들고 다녀야 했죠. 만약 CCTV에 공백이 생기면 관리소장한테 혼나요. 윤 반장의 말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업무 범위도 생각보다 광범위했어요. 기본적인 출입 관리는 물론이고 하루에 100개가 넘는 택배를 동별로 분류해야 했습니다. 주차 안내는 한 대만 잘못 세워도 민원이 쏟아졌어요. 순찰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해야 했죠. 아파트 전체를 돌며 각 체크포인트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야 했어요. 다리가 아파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화단 관리까지 우리 몫이에요. 윤 반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물 주고 잡초 뽑고 꽃 심는 것까지요. 원래 조경업체 일인데 관리비 전략한다고 우리한테 넘겼어요. 청소 업무도 만만치 않았어요. 경비실은 물론이고 관리사무소 앞 복도와 현관 유리창까지 매일 닦아야 했죠. 72세의 몸으로는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지나니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특히 허리와 무릎이 아팠죠.
38년간 기계 부품 검수할 때도 이렇게 피곤하지는 않았어요. 윤 반장이 제 상태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직은 버틸만해.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저는 강한 척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밤 근무가 힘들었어요. 간이 침대에 누워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CCTV 모니터에 파란 불빛이 계속 깜빡였고 각종 알람 소리가 수시로 울렸어요. 새벽 2시 또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뛰어 일어나 해당 층으로 달려갔지만 이번에도 오작동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한참을 진정시켜야 했죠. 이런 일이 한 달에 서너 번은 있어요. 윤 반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익숙해지셔야 해요. 진짜 화재일 수도 있으니까 매번 확인하러 가야 하거든요. 새벽 3시에는 층간소음 민원 전화가 왔습니다. 윗집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였어요. 직접 올라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드려야 했죠. 죄송하지만 아래층에서 소음 신고가 들어왔어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웠어요. 애들이 뛰는 게 뭔 소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졌어요.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신경이 곤두서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 계속됐죠. 윤 반장도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었어요. 형님,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이 쉽지 않아요. 7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휴게 시간이라는 게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윤 반장의 말이 현실을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24시간 내내 긴장 상태로 있어야 하거든요. 관리소장의 지시사항도 점점 복잡해졌어요. 택배 분류할 때 더 꼼꼼히 하세요.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 재촉하기도 했죠. 화단에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물 사용량이 늘었다고 주민들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엔 화단이 왜 이렇게 말랐냐며 화를 내기도 했어요. 이런 모순적인 지시들이 계속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38년간 명확한 기술 업무를 했던 제게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답답했죠. 윤 반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형님,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선 체력이 아니라 인내심 싸움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섬뜩했어요. 7년차 베테랑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서 더욱 무겁게 느껴졌죠. 인내심 싸움이라니 도대체 무엇과 싸워야 하는 거지? 며칠 더 지나니 윤 반장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이 일은 단순히 체력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견뎌내야 하는 일이었어요. 무급 대기 시간, 모순적 지시, 끝없는 책임 요구. 이 모든 것들이 서서히 제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의 설렘과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 약속했고 생활비도 필요했거든요. 조금 더 버텨보자.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하루를 시작했어요. 첫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평일보다 더 바쁠 거라는 윤 반장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민원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죠. 경비실이죠? 우리 집 택배가 없어졌어요. 첫 번째 전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503동 김씨 댁이었어요. 어제 배송 예정이었던 고가의 전자제품이 사라졌다는 거였죠. 택배 접수 대장을 뒤져봤습니다. 분명히 어제 오후 3시에 도착해서 제가 직접 분류했던 물건이었어요. 503동 택배함에 정확히 넣어뒀는데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확인해보니 어제 정확히 배치했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분이 가져가셨을 수도 있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엔 아무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경비가 훔친 건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38년간 성실히 살아온 제가 도둑 취급을 받다니.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시죠. 제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럼 당신이 CCTV 확인해서 범인 찾아내요. 그게 당신 일 아니에요? 상대방의 요구가 점점 무리해졌습니다. 130만 원짜리 전자제품인데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CCTV를 확인할 권한이 없었어요. 모니터로 실시간 감시는 할 수 있지만 녹화된 영상은 관리사무소장만 볼 수 있었거든요.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요? 그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비가 이런 것도 못하면서 월급은 왜 받아가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윤 반장이 옆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이런 일이 한 달에 서너 번은 있어요. 택배 분실 사고는 우리 책임이 아닌데 항상 우리한테 따져요. 두 번째 민원은 더 복잡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양쪽 차 주인이 모두 경비실로 몰려왔죠. CCTV 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판정 내려요. 한쪽에서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후진하다가 제 차를 박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대로 주차도 안 해놓고. 다른 쪽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경비원이 보고 정확히 말해요. 두 사람이 경비실 안에서 언성을 높이자 숨이 막혔어요. 저는 사고 당시 순찰을 나가서 현장을 보지 못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CCTV 녹화 영상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당신은 뭐 하러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책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 처리하라고 우리가 관리비 내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경비원이 이런 것도 못하면서 월급은 왜 받아가는 거예요? 관리비가 아깝네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라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답변을 할 때마다 더 큰 화를 샀습니다.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져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오후에는 더 가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대 여성 주민이 택배 상자를 경비실 책상에 내던지며 들어왔어요. 이거 제대로 분류 안 했네요. 택배를 확인해 보니 주소는 맞았는데 층수가 틀렸어요. 3층인데 13층에 놓여 있었다는 거였죠.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곳에 배치하겠습니다.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 여성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괜히 앉아만 있지 말고요. 우리가 관리비로 월급 주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마치고 나가면서도 중얼거렸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정말 답답해. 그 소리가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8년간 기술직으로 일할 때는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춘호 대리가 검수한 부품은 믿을 수 있다며 인정받았죠. 지금은 이름도 사라지고 그저 경비라는 옷만 남았어요. 윤 반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원래 다 그래요. 책임만 우리한테 넘기는 자리입니다. 7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윤 반장은 어떻게 버텨온 거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윤 반장의 대답이 씁쓸했어요.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만 지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죠. 관리소장도 주민들 눈치 보느라 우리 편은 안 서주거든요. 저녁 무렵 관리소장이 경비실로 왔어요. 오늘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던데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택배 분실이랑 주차장 사고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관리사무소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제가 설명했지만 관리소장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주민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저희 잘못이라는 투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 써 주세요.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지라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CCTV 확인 권한도 없고 사고 처리 권한도 없는데
무엇을 더 신경 쓰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이 되어 휴게 시간이 시작됐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경비가 이런 것도 못하냐, 월급이 아깝다는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첫 주의 희망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새벽 1시 또 층간소음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해당 층으로 올라갔지만 이미 조용해진 상태였어요. 헛걸음이었죠.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는 거구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며 한숨이 나왔어요. 권한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윤 반장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여기선 체력이 아니라 인내심 싸움이다. 몸이 힘든 건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부서지는 건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약속, 생활비 걱정이 발목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또 다른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밤 10시 공식적인 휴게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휴게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간이 침대에 누워도 온몸이 곤두서 있었죠. CCTV 모니터 12대의 파란 불빛이 경비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깜빡거리는 화면들이 마치 잠들지 않는 눈처럼 느껴졌어요. 각 동 현관, 지하 주차장, 놀이터까지 모든 곳을 감시하고 있었죠. 새벽 1시 30분 첫 번째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며 잠에서 깼어요. 203동에서 화재 경보가 발생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서둘러 유니폼을 입고 무전기를 챙겨 현장으로 달려갔죠. 계단을 숨 가쁘게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72세의 몸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과연 괜찮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03동 3층에 도착해 보니 다행히 오작동이었어요. 하지만 확인하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각 층을 돌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야 했거든요. 경비실로 돌아와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간신히 침대에 누웠는데 이번엔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비실이죠? 위층에서 너무 시끄러워요. 7층 주민의 층간소음 신고였어요.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였죠. 지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겨우 잠들려고 했는데 또 나가야 하다니. 하지만 민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8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아래층에서 소음 신고가 들어와서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문을 연 30대 남성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애들이 뛰는 게 뭔 소음이에요? 아이들이 뛰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늦은 시간이니까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요. 제가 다시 부탁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 차가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별다른 해결책 없이 내려와야 했어요. 하지만 7층 주민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말씀드렸는데 양해해 달라고 하시네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경비원이 제대로 처리 못하면 관리소장한테 말하겠어요. 7층 주민도 화를 냈습니다. 결국 양쪽 다 불만족인 상황이 되었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다시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내일 또 민원이 들어올 게 뻔했거든요.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겨우 잠이 들려는데 이번엔 지하주차장 비상벨이 울렸어요. 또다시 벌떡 일어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음침하고 추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죠. 다행히 이번에도 오작동이었어요. 하지만 확인하는데 또 30분이 걸렸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오니 새벽 4시였어요.
이제 3시간 후면 아침 근무가 시작되는데 언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간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CCTV 모니터의 파란 불빛과 각종 장비의 작동음이 잠을 방해했죠. 알람 소리가 또 울릴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새벽 5시, 이번엔 현관문 센서 오류로 경보가 울렸습니다. 302동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는 신호였어요. 추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또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확인해 보니 센서 접촉 불량이었어요. 몇 번 여닫아 보니 정상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로도 경비원이 직접 확인하러 나가야 하는 게 규정이었어요. 경비실로 돌아와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1시간 30분 후면 오전 근무가 시작되는데 더 이상 잠들 시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어요. 휴게 시간 9시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3시간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화재 경보, 층간소음, 출입문 오류, 주차장 이상까지 밤새 이어지는 호출들이었어요. 윤 반장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님, 밤에 몇 시간이나 주무셨어요? 아침마다 서로 물어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3시간 정도? 형님은요? 저도 비슷해요. 생체 리듬이 완전히 깨졌어요.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밤에는 긴장해서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72세의 몸으로는 이런 패턴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람의 생체 시계상 가장 깊게 잠들어야 하는 시간인데 바로 그때 비상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몸이 휴식을 요구하는 시간에 긴급 출동을 해야 하는 거였죠. 아침 7시가 되면 정식 근무가 시작됐어요. 밤새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또 하루의 업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택배 분류, 출입 관리, 청소, 순찰까지 모든 일을 해내야 했어요. 점심시간에 윤 반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이 24시간 근무가 맞아요. 휴게 시간이라는 게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7년 동안 이렇게 지내온 거야? 어떻게 견뎌낸 거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잠 제대로 못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윤 반장의 대답이 씁쓸했어요. 우리가 24시간 대기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며칠 더 지나니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무엇보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택배 분류나 CCTV 감시에 실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제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여보,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괜찮아.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강한 척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과연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밤이 되면 간이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모니터 불빛이 깜빡이는 경비실에서 언제 울릴지 모르는 알람을 기다리며 지내는 삶. 이게 정말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생활비가 필요했고 아내와의 약속도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다른 밤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관리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경비실에 들어왔습니다. 택배 분류에 대한 주민 불만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민원 접수서를 들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관리소장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택배를 더 정확하게 분류하라고 했잖아요. 주민들이 자꾸 잘못 배치된다고 불만을 제기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꼼꼼히 확인하고 분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어요. 제가 대답하니 관리소장이 나가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분류를 정확히 하라면서 동시에 빨리 하라는 모순적 지시였어요.
정확하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오전 10시쯤 택배 기사가 대형 트럭으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양이었어요. 150개가 넘는 박스들이 경비실 앞에 쌓였죠. 꼼꼼하게 분류하되 빨리 처리하라는 지시를 생각하며 작업을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주소를 확인하고 동과 호수를 정확히 체크했습니다. 72세의 몸으로는 허리가 아팠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2시간이 걸려서 모든 택배를 분류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더 오래 걸렸어요. 정확성을 높이려다 보니 시간이 더 소요된 거였죠. 오후 2시 관리소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택배 기사가 불만을 제기했어요. 아침에 정확히 하라던 사람이 이제는 속도를 문제 삼았어요. 정확하게 분류하려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설명했지만 관리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 관리도 중요한 업무예요. 다음부터는 더 효율적으로 해주세요. 결국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갔어요. 다음 날은 화단 관리 때문에 또 다른 모순적 지시를 받았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이번 달 수도 사용량이 늘었다고 주민들이 지적했어요. 관리소장이 엄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하고 화단에 물을 평소의 절반만 줬어요. 하지만 이틀 후 날씨가 더워지면서 꽃들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관리소장이 화를 내며 나타났어요. 화단이 왜 이렇게 말랐어요? 주민들이 보기 흉하다고 불만을 제기했어요. 물 사용량을 줄이라고 하셔서 적게 준 건데요. 제가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도 꽃이 죽을 정도로 적게 주면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결국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식이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하세요. 라고 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왜 이렇게 늦냐고 했죠. 주차 관리도 똑같았어요. 불법 주차를 더 강력하게 단속하라. 그러다 주민과 마찰이 생기면 왜 주민과 싸우냐며 타박했어요. 가장 힘든 건 주민들 앞에서 당하는 모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503동 앞에서 쓰레기 재분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플라스틱과 일반 쓰레기가 섞여 있어서 다시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40대 여성 주민이 지나가다 말했어요. 72세면 그냥 집에서 쉬시지 왜 일을 맡았어요? 이런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 하시네.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른 주민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를 들먹이며 무능하다고 하다니. 38년간 성실히 일해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억지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가혹한 일이 벌어졌어요. 택배 분류를 하고 있는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좀 해요. 제 택배 어디 있는지 찾아주세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서글펐지만 반말로 재촉하는 태도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부모에게서 어른을 대하는 예의를 배우지 못한 걸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중하게 말하며 해당 택배를 찾아줬어요. 하지만 그 학생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윤 반장이 옆에서 지켜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참는 게 일입니다. 저도 늘 자존심이 부서지거든요. 7년 동안 이런 대우를 받아온 거야? 제가 물었어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사람을 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윤 반장의 대답이 씁쓸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일은 다음 주에 벌어졌습니다. 전단지 배포 문제로 30대 남성 주민과 실랑이가 생겼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허가하지 않은 전단지를 무단으로 붙이려고 했거든요. 죄송하지만 관리사무소 허가 없이는 전단지를 붙일 수 없어요. 제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뭐요? 이런 사소한 것도 허가가 필요해요? 그 남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남성이 갑자기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관리비로 월급 주니까 시키는 대로 해요. 괜히 토 달지 마세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관리비로 월급 주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에서 저를 돈으로 부린다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마치 저를 하인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게 제 일이에요. 제가 간신히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규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민이 부탁하는 건데 못 들어줄 이유가 뭐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그 남성이 계속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에서 다른 주민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창피하고 굴욕적이었습니다. 72세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어요. 결국 그 남성은 화를 내며 가버렸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윤 반장이 다가와 어깨를 툭 쳤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있어요. 우리를 뭔가 자기들보다 낮은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윤 반장의 말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72세에 손가락질 당하며 모욕당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오늘도 별일 없었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굴욕감이 끌어올랐어요. 38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건가요? 존엄이 점점 무너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모욕과 무시, 모순적인 지시들이 제 정신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관리소장이 전단지 뭉치를 들고 경비실에 들어왔어요. 이거 각동에 배포해 주세요. 오늘 안으로 끝내야 해요. 아파트 시설 개선 공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돌겠어요. 제가 대답했지만 관리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점심시간 말고 지금 당장 하세요. 주민들이 빨리 알아야 한다고 해요. 급하다는 이유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전단지를 들고 각 동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1동부터 5동까지 모든 세대에 붙여야 했어요. 72세의 몸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3동에서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데 40대 남성 주민이 다가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부터 불쾌해 보였습니다. 시설 개선 공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누가 허락했어요? 무단으로 전단지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사무소에서 지시받은 일입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어요. 정말인지 확인해 볼게요. 라며 전화를 걸었죠. 잠시 뒤 그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지시 안 했다는데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분명 관리소장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무단으로 붙이고 거짓말까지 하시네요. 급히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소장님, 전단지 배포 건인데 주민이 허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요? 아, 그거요? 방금 계획이 바뀌었어요. 내일로 연기됐어요. 그냥 다시 가져오세요. 황당한 대답이었고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주민에게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계획이 바뀌어 내일로 연기됐답니다. 그럼 처음부터 확인하고 오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됩니까? 다른 동에서도 이미 붙인 전단지를 다시 떼어내야 했어요.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경비원 뭐 하는 거야?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죠. 경비실로 돌아와 관리소장에게 따져 물었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 취급받았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바빠서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주민 신뢰가 무너집니다. 라고 하자 소장은 짜증을 냈습니다. 신뢰가 뭐가 중요해요?
일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예민하세요. 그날 오후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동에서 전단지를 정리하고 내려오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난번 관리비로 월급 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기요, 경비원. 반말이 이미 기분 나빴어요. 네, 무슨 일이신지요? 정중히 대답했죠. 아까 전단지 붙였다가 떼어냈다면서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계획이 바뀌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일하세요. 그는 점점 흥분했어요. 관리사무소 지시에 따른 겁니다. 라고 설명하려는데 말을 끊었죠. 변명 그만. 관리비로 월급 주니까 시키는 대로 하랬잖아요. 토 달지 마세요. 그 순간 한 달 반 쌓였던 굴욕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72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입니다. 뭐라고요? 나이 먹었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는 거예요? 특별 대우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당신 아버지 뻘이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뻘이면 뭐 어때서요? 일 제대로도 못하면서 나이로 압박하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때 윤 반장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형님,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들 수군거림이 귀에 박혔어요. 경비원이 주민한테 대드네. 나이 들어 성격만 까칠해졌나? 요즘 경비원들 버릇없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듯한 공기였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오자 온몸이 떨렸고 혈압이 치솟는 게 느껴졌어요. 형님, 물 한 잔 드세요. 윤 반장이 건넸죠. 윤 반장 더 이상 못하겠어. 이 일 그만두고 싶어. 한순간의 감정일 수 있어요. 다시 생각을. 그때 관리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대요? 주민이 민원 넣었습니다. 모욕당한 건 접니다. 왜 민원을 제가 받아야 하죠? 그래도 경비원이 먼저 참아야죠. 주민과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여기서 저는 영원히 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가 참아야 하고 사과해야 하고 굴복해야 하는 곳. 소장님, 오늘로 그만두겠습니다. 갑자기 왜요?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생각할 게 없습니다. 72세에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일할 수는 없어요. 윤 반장이 마지막으로 말렸지만 제 마음은 굳었습니다. 존엄을 잃으면서 돈을 벌 순 없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듣더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잘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경비 일을 그만둔 다음 날 아내와 앉아 차분히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 반 급여 명세서를 펼쳐놓고 항목을 꼼꼼히 따졌죠. 월급 총액이 220만 원이네요. 처음엔 괜찮은 액수라 생각했어요. 공제 항목 보세요. 아내가 가리켰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가 빠지고 나면 실수령은 190만 원 남짓이었어요. 여기서 교통비, 식비, 병원비가 또 빠집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들었죠? 혈압약, 소화제, 수면제까지 한 달 15만 원 정도. 통원비까지 합치면 20만 원. 실질 잔액 170만 원. 국민연금 85만 원 더하면 255만 원. 수치는 괜찮아 보였지만 건강을 해치며 벌 돈은 아니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 한 달 반 동안 많이 늙어 보였어요. 밤잠도 못 자고 혈압은 120에서 150까지 올랐고 얼굴엔 다크서클이 짙어졌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못 바꿔요. 아내의 말이 박혔습니다. 실제로 병원 가는 횟수가 늘었고 수면제까지 처방받았었죠. 그럼 다른 일을 찾아야겠네. 어떤 일 생각하세요? 편의점 야간 알바는 어떨까? 윤 반장이 편의점을 권했거든요. 경비보다 낫다고요.
저녁 6시에서 11시, 주 5일이면 세전 120만 원이래. 국민연금 85만 원 합치면 205만 원. 우리 집엔 충분할 수치였죠. 경비보다 50만 원 적지만 건강하면 그게 낫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보다 24시간 대기가 아닌 정해진 시간만 일한다는 점이 컸습니다. 며칠 후 집 근처 편의점에 지원했어요. 사장님은 나이를 보고 망설였지만 38년 직장 경력을 듣고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야간이라 체력이 필요한데 괜찮으시겠어요? 경비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주요 업무는 진열 정리, 포스기 사용, 간단한 청소. 포스기는 금세 익혔고 정리 정도는 제 전공이었죠. 어르신 포스기 빨리 배우시네요. 낮 근무자가 감탄했어요. 보통 일주일 걸리는 걸 사흘 만에 마스터했죠. 진열 정리는 부품 분류 같아 금방 손에 익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 6시에 출근, 11시에 퇴근. 집에 와 씻고 뉴스 보고 곧장 취침. 여보,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일주일 만에 아내가 말했어요.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 혈압은 135로 내려갔고 수면제는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월급. 세전 120만 원, 공제 후 110만 원 수령. 국민연금 85만 원과 합쳐 195만 원. 생활에 충분했어요. 게다가 병원비가 크게 줄어 실질 차이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편의점 한 달을 채우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고객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사장님은 나이를 존중했죠. 어르신 덕분에 야간이 안정됐어요. 사장님의 진심 어린 말. 72세에도 이런 일을 찾을 수 있어 다행이라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와 산책하며 말했어요. 72년 살며 잃을 뻔했던 걸 되찾았어. 돈 100만 원 차이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건강, 존엄, 그리고 평안한 마음.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조용히 중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한 지 3개월. 매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규칙적인 생활이 몸과 마음을 회복시켰어요. 어르신, 오늘도 고생하세요. 단골 대학생이 인사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제가 웃으며 물었죠. 네, 야식 걱정 없이 공부해요. 밤늦게까지 열려 있어 감사해요. 경비 때와 달리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편의점 일은 단순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진열대 정리, 상품 보충, 고객 응대. 누군가에겐 분명 도움이 되는 일이었죠. 야간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사장님이 기뻐했습니다. 어르신 오시고 단골이 확 늘었거든요. 그런가요? 제가 의외라 하자 사장님이 덧붙였어요. 특히 밤에 혼자 오는 여성 고객들이 안심한대요. 친절하고 믿음직스럽다고요. 72세라는 나이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경비 땐 늙어서 일 못한다는 시선을 받았지만 여기선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었죠. 낮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아침엔 공원 산책, 오후엔 손주들과 시간. 격일 근무로 늘 피곤하던 예전엔 누릴 수 없던 여유였죠. 할아버지, 오늘 뭐 해요? 7살 손주 민준이가 물었어요. 공원 가서 축구하자. 와, 좋아요. 민준이가 뛰어왔죠. 아내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표정이 밝아졌고 잠도 잘 주무세요. 혈압은 125로 정상 범위. 소화도 좋아지고 수면제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생체 리듬이 정상화됐습니다. 밤 11시 퇴근, 자정 취침, 아침 7시 기상. 24시간 대기하던 경비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느 저녁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돌아보니 윤 반장이었어요. 이 근처 볼일 있어 들렀는데 형님 계시네요. 음료를 들고 카운터로 왔죠. 요즘 어때? 제가 물었어요. 그냥 그래요. 더 힘들어진 느낌. 윤 반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서 3개월째야. 훨씬 낫더라. 부럽네요. 형님 얼굴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기서가 더 사람답죠? 그래.
나이를 존중해주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윤 반장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늦지 않았어. 다른 길을 찾아봐. 제가 조심스레 권했죠. 몇 달 뒤 윤 반장도 결국 경비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편의점 6개월째 되던 날 사장님이 불렀어요. 정말 고마워요. 야간이 완전히 안정됐어요. 앞으로도 부탁드려요. 인정과 존중을 받는 감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일하느냐가 훨씬 중요했어요. 72세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줄 몰랐습니다. 노인은 짐이라는 편견에 제가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실제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여전히 많았죠. 포스기, 재고 관리, 고객 응대.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아직 배울 수 있구나를 체감했습니다. 나이가 성장을 막지 않는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무엇보다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손가락질과 반말, 무시는 사라졌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았죠. 72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구나. 늦은 나이라는 핑계보다 나에게 맞는 일을 찾는 용기가 필요했을 뿐. 집에 돌아와 아내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순자야,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돈보다 중요한 걸 깨달으셨잖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72세에도 배웠어. 돈보다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존엄과 마음이 편한 일터라는 걸.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 존중받는 일터는 반드시 있습니다. 계속 찾고 계속 도전하세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72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